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관훈토론회 사회를 맡은 관훈클럽 기획위원 김원태입니다.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74일 뒤면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관훈클럽은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대선 예비주자들을 초청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역량이 있는지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이어 오늘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큰 박수로 관훈토론회 초청에 응해주신 정몽준 후보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요즘 대선 후보 경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정몽준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정몽준 후보의 정책과 비전, 도덕성까지 패널리스트와의 토론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유 연합뉴스 경제 에디터 나와 있습니다. 주용중 조선일보 정당팀장 나와 있습니다. 올해 기자생활 24년 차인 김종철 한겨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정민 JTBC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초청된 정몽준 후보는 7선으로 현역 의원 가운데 최다선입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고 지난 2002년엔 월드컵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국제축구연맹 명예부회장, 그리고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몽준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기조연설은 3분 이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위와 가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정몽준입니다. 저는 4월 말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2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으로 출마하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지식과 경험, 능력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젊은이들을 위해 바치고자 합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와 외교, 안보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는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활력을 잃어 2%대의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햇볕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무력 도발 불용이라는 햇볕 정책의 전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깨졌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선언과 일본의 핵무장 시도, 중국의 부상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쟁 억지 체제였던 한미연합사는 2015년 해체될 예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정치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치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민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대화하고 토론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논의하는 장입니다. 모든 후보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안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오히려 무디게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정책 대안 대신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200년 전 알렉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둡다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개인들이 전부 고만고만해져서 궁극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대형 은행들도 정부에 의지하게 되면서 정부는 보이는데 독립되고 활기찬 민간 부분은 세계적으로 실종되고 있습니다. 위기 시대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적의 역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정몽준 후보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질문 1분, 그리고 답변 3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벌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플로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그 서면으로 질문을 작성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면 토론의 말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재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 경선룰 등 주요 현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유 연합뉴스 경제 에디터 질문해 주시죠. 정몽준 후보께서는 그동안 다른 비박 주자와 함께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당원 당규에 정해진 현행 룰에 따라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아까 정 후보가 비판한 독선과 불통의 정치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경선 흥행 실패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당 지도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당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당 지도부가 왜 독선과 불통이라고 보이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 지도부의 생각을 제가 정확히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짐작을 해보는데 저희 당은 저희들이 당 안에서 볼 때 또 당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이 볼 때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됐다고들 많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께서 어려울 때 당을 구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나쁜 사례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 당을 어려움에서 구해서 성공했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당은 1인 지배체제 또 당내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문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고 보이는데 박근혜 전 위원장의 의사가 이렇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그러면 박 위원장은 또 왜 그렇게 하실까? 대통령이 이제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것은 저는 참 걱정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새누리당이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개혁 쇄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명을 바꿨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규칙은 한나라당 것을 5년 전에 걸 그냥 하겠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가 12월 본선에서 이기느냐.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법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민이 참여해서 정당의 후보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 참여 경선을 한다고 당원에 명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에서는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는데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 당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당 후보 뽑는 경선을 그렇게 하겠죠. 우리 당의 후보를 국민 여러분이 손으로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는 우리끼리 뽑겠다 하면 국민들이
참여를 거절하는 정당이 되고요. 저희들은 국민들이 볼 때 폐쇄적인 정당이 되는 것인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문은 왜 그러느냐 근데 뭐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선거 번거롭게 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어제 현행 당헌대로 진행하되 항상 논의의 문은 열려 있다. 될 수 있으면 타협안을 만들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타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선을 놓고 타협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선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가뭄도 심한데 정치한다는 분들이 무슨 후보 뽑는 경선 규칙 갖고 매일 싸운다 하니까 국민들께서 보실 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경선의 규칙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제안했다기보다는요. 경선 규칙을 논의하는 기구를 한나라당의 경우에 2002년과 2007년에 후보자들이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기구를 경선 규칙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황우여 대표의 말씀은 그러한 논의 기구 만들지 못하겠다. 처음에는 뭐 만들 것 같이 하시다가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럼 왜 그런 논의 기구를 못 만드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갈 때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면서 저는 전당대에서 뽑힌 대표가 물러나면 후임 대표도 전당대를 해서 뽑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박근혜 의원 쪽에서 시간이 없다. 친박 친이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된다. 이런 이유로 했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정상적인 것까지 다 정상인 것 같이 밀어붙였는데요. 지금 또 다시 똑같이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우여 대표의 말씀은 진실성이 저는 없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김종철 기자 질문해 주시죠. 아까 그 질문에 좀 보충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선 현재 룰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 후보님은 논의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당에서 그것도 안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논의기구도 안 만들어지고 현행 그 경선 규칙대로 당 지도부에서 하는 대로 8월 20일 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7월 10일까지 등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 그때까지인데 그러면 경선에 불참하실 계획이신지요? 저도 경선에 웬만하면 저도 참여를 하고 싶어 하죠. 이 대통령 선거에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의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논의기구 자체를 못 만들겠다. 저는 그런 발상이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참여하기 저는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 룰이 고쳐지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불참하실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정 후보님은 2002년 이후에 지금 10년 만에 다시 대선 출마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준비도 해오셨는데 경선에 불참하시면은 새누리당 후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연말 대선에 어떻게 연말 대선은 포기하시는 걸로 봐도 됩니까? 네, 당에서 이제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탈당할 것이냐는 이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다 들고 뭐 기분도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탈당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황우여 대표한테 참 실망을 하는 거는요. 저한테 전화 연락을 하시더니 예비 후보 등록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당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그 등록한 후보들을 상대로 경선 규칙을 변경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예비 후보 제도란 건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신인, 지명도가 없는 신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거든요. 근데 예비 후보 제도는 본인이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도인데 그것을 해야만이 논의에 참여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논의에 참여시켜 주는 걸 인심 쓰듯이 하는데요. 이건 전혀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저는 황우려 대표하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본인도 잘 아실 만한 일을 이렇게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본인도 형편이 딱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선에는 참여 안 하시겠다. 그리고 탈당도 안 하시겠다. 그럼 남은 선택이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 당 내에서 박 전 대표를 돕느냐, 아니면 당 내에서 박 전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느냐.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가능한 한 우리 당이 승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근데 우리 당내 후보가 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저는 뽑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얘기는 뭐 당내 경선 규칙과 관련되지 않는 얘기인데 박근혜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되면 돕겠느냐 이제 이 질문이신데요. 박근혜 의원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에 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하신 건 사실이지만 또 군사 독재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공과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협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지난 제가 대표했던 2010년 지방선거 때 박근혜 의원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 전체에서 그 당시에 제가 당 대표로서 모든 당원들이 특히 현역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박근혜 의원같이 당 대표를 하신 분은 당연히 당의 선거를 위해서 도와야 함에 불구하고 박근혜 의원이 어떻게 처신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본인이 후보가 되면 도우라. 본인이 그런 말씀을 과연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우선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 이건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 그 오픈 프라이머리 놓고 싸는 것은 일단 내용도 잘 모르고 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또 일부 국민들 짜증스럽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 후보께서 지금 7선이고 지금 현재 19대 현역 의원 가운데 최다선.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한 그동안 오랜 세월 의정 활동 경험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후보께서 특히 또 경제나 외교 안보 분야 남다른 또 감각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국가 운영 청사진 같은 거 뭐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하셨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경선이 현행 룰대로 갈 경우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한 달 정도 그 합동 연설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회가 그 정 후보께서 평소 구상하셨던 국가 청사진이나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승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물론 친박 진영도 문제가 있지만 비박 진영에서도 서로 좀 너무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경선에 참여할 뜻은 없는지요? 저는 그 국회의원은 이제 오래 했죠. 그래서 24년 우리 김종철 부장님 아까 24년간 기자하셨다는데 저는 24년간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년 제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뽑아주신 유권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요.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그 유권자 분들이 뽑아주신 거에 저는 보답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했고요. 그 매번 그 4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가 저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국민 여러분에게 뭐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는 기회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큰 원칙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큰 원칙이 훼손되는데 뭐 큰 원칙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헌법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지 않나요?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비교하면은 저희 당에서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통진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으니까 정당 자격 없다 이렇게 지적들 하지 않나요? 근데 저희 새누리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다면 정당 자격이 있는지 이 정당 자격도 훼손됐다면 이런데 제 개인적으로 소중한 기회니까 당은 형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한테는 기회니까 난 하겠다 이것이 순리에 맞는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그러면 질문하시죠. 그 금방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탈당은 안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경선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번에 꼭 후보가 되겠다는 뜻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명히 밝힌 것인데요. 저는 제 자신이 이번에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당에서 언제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적이 있느냐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러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민주주의가 실종되면 저는 대한민국 전체의 앞날이 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그 시계를 조금 돌려서 총선 전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요. 당시 사실 그 당의 거의 모든 분들이 박근혜 조기 등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탈당하신 분들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전면에 나섰고 비대위를 꾸렸고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많은 의원들이 박 대표한테 그 전권을 다 주겠다,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친박근혜 당이 됐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하는 거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의원들이 박근혜 의원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 부탁하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면서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과정. 저는 정말 뭐 표현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큰 수치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탈당했다. 그거는 박근혜 의원의 조기 등판 요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분들의 뭐 다른 그 조기 등판이 안 됐으니까 탈당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뭐 재창당 수준의 뭐 변화 이랬는데 한나라당의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발언을 박근혜 의원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보고 도와달라고 비상대책위원장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렵지만 해보겠다 그랬는데 무슨 또 뭐 재창당 수준 이렇게 왈가왈부하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의원총회를 끝냈는데요. 저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통합전당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왜 전당대회를 못하느냐.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자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당시 한나라당의 모든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박근혜 의원한테 가서 좀 조기 등판을 읍소했다고 쳐도 공식 의원 총회에서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해서 저는 그 새누리당의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은 저는 너무 창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명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도를 연장해서 지금 또 경선을 하겠다. 이것은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비상대책위 체제를 전 반대했습니다. 그 저는 조기 등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 물론 전당대회 하면 박근혜 의원께서 대표되실 가능성은 제일 많죠. 그렇지만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질문이라 지금 하나 더 드리면은요. 지금 새누리당 당원 220만 명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습니다. 그 역사가 오래됐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친박계의 공천 독식 이 문제랑 연관지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당원 명부 유출에 박근혜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수습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당대표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뭐 당 안에서 벌써 뭐 호떡집 불난 듯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조용한 거 저는 이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주영중 팀장 질문해 주시죠. 예, 후보님께서 아까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 이제 민주당도 채택하고 또 국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진보학자인 최장직 교수는 완전 국민 경선제에 대해서 나쁜 의미에서 혁명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가 역선택이라든지 또 정당 정치 훼손이라든지 이런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어차피 모든 제도들이 장단점이 있다면 후보님 입장에서는 완전 국민 경선제가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경선을 안 한다. 이거는 조금 궁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장집 교수님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고요. 그분이 무슨 뜻에서 그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책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 제도가 성공하는 나라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사례는 저는 아직은 성공했는지 판단하기가 아직 좀 더 두고 봐야지 되는 사례인데요. 미국의 경우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워싱턴 DC까지 포함해서 51개 주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당원들만 투표하는 그 코커스는 14개 아니면 18개라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다 프라이머리인데 프라이머리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클로즈 프라이머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프라이머리하고 코커스의 차이는 있지만 프라이머리 안에서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죠? 역선택을 걱정하고 정당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러는데 참 전 정말 얼굴이 두꺼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지역구 공천 비례대표 공천할 때 언제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했나요? 부산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원, 부산의 딸이라고 그런 사람 서울에 데려다가 출마시키고 용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수원에 출마시키고 언제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했나요? 왜 이번에 대통령 후보 공천만 당원들한테 물어봐야지 되는지 전혀 앞뒤가 안 맞고요. 역선택을 걱정하시는데 최근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자 대결했더니 박근혜 의원과 김문수, 박근혜와 정몽준 했더니 김문수, 정몽준 둘 다 20% 중반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로 봤는데 기사의 해설은 이렇게 해놨더군요. 역선택의 증거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지사나 제가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면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다는 전 증거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지금 현실에서 역선택을 하려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그분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유권자가 4천만이고 4천만 중에 여야로 2천만씩 논하진다고 보면요. 우리 여당에서 역선택이 가능하려면 최소한도 100만 명, 200만 명이 역선택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100만 명, 200만 명한테 역선택을 지시하고 그 보안이 유지되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났는데 전국에서 사조직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박근혜 의원 아니신가요? 수십만 명의 사조직을 갖고 있는데 무슨 역선택을 걱정하시나요? 저하고 김문수가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음에 이유 에디터 질문해 주시죠. 예, 정 후보께서는 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지지율이 한때 30%를 넘어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지율이 2%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걸 조기에 좀 반전시킬 좀 카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오래 전에는 저도 지지율 1등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한 달 동안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기분이 좋았다니까 정몽준이 나무 찍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건데요. 축구협회장 정몽준이죠. 정치인 정몽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도 바깥에 나가면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아버님과 저희 가족을 통한 정몽준, 그다음에 축구협회 정몽준으로서 인식하는데 칠선 의원이라고 그러면 다들 잘 모르세요. 정치인 정몽준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지율이 낮은데 어떡하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하는 분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다자 대결이라는 거는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출마할 건 아니지 않나요? 여론조사를 왜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양자 대결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양자 대결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지사나 저도 이제 20% 중반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사실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 경선에 과연 참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최대 관심사였는데 오늘 정 후보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대충 이미 결심이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다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이번에는 여야 대선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무소속 여기까지 또 여러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몽준 후보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꼭 10년 전에 우리 후보님께서 여론조사 1위를 하며 정몽준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요즘 안철수 서울대 교수 인기가 이제 아주 높거든요. 또 뚜렷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안철수 바람과 10년 전의 정몽준 바람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안철수 교수를 잘 모르거든요. 저는 안철수 교수가 쓰신 책도 보고 강연도 가서 들어봤는데 책도 사실 큰 재미는 없었고요. 강연도 국회 오셔서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에 한 200~300명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정하게 책을 읽듯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끝부분에 가서 우리나라 벤처업계는 사기꾼이 많은데 이 사기꾼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으로 아침에 강연에서. 그래서 안철수 교수께서는 성공을 많이 하셨는데 마음속에 분노의 덩어리는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저는 분노할 줄 아는 거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분노할 줄을 모르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근데 분노 가지고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안철수 교수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회 되면 좀 뵈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하고 비교하라 그러는데 제가 2002년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께서 저보고 공동의 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재인 의원께서 안철수 교수 상대로 공동의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안철수 교수께서 신중하게 잘 처신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안철수 교수를 혹시 만나시게 되면 그런 조언을 하실 겁니까? 뭐 대선 제가 출마하면은. 조언까지 할 거 있겠습니까? 본인이 잘 아실 텐데요. 잘 아셔서 잘 하실 걸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주영중 팀장. 그 오늘 저 후보님께서 이 박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비민주적인 리더십이다.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이런 리더십으로 이 박 전 대표가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 대선에 이기기 어렵다고 보시는지, 또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어렵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지만 후보님께서는 박 전 대표랑 초등학교 동창이시고 또 테니스도 같이 치시고 했는데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박근혜 의원이 비민주적이라면 그다음에 질문은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냐. 박근혜 의원이 저희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확률은 높다고 보죠. 근데 본선에서 과연 이기겠냐. 저는 오늘 현재 본다면 50%가 안 된다고 좀 봐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다시 한번 봤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 처음인가요? 그래서 당시 투표율이 87%, 김영삼 후보 되실 때 82, 김대중 후보 되실 때 81, 그 다음에 노무현 후보 될 때가 72, 이명박 후보 될 때 63인데요. 이명박 후보 될 때 아주 뚝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때 벌써 정동영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가 이제 선거가 끝났다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투표를 안 했다 그러는데 이번 선거는 박빙의 선거가 된다면 저는 최소 70%는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난 총선 때 저희가 투표율이 54%였지 않습니까? 54%인데 정당 투표율을 보면 여권, 야권 분리해보면 저희 야권보다 여권이 표를 덜 받지 않았나요? 그러면 54%의 투표율 구도 하에서도 저희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투표율이 70%가 되면 저희가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네. 그 다음 질문은 초등학교 동창인데 질문은 뭔가요? 장단점 장단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박근혜 의원을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죠. 국회에 오시기 전에 테니스도 치고 지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근데 요즘 정치인 박근혜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데요. 저는 박근혜 의원께서 본인이 이제 원칙이라는 말로 이제 본인을 본인의 상징으로 하시는데요. 저는 원칙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대화, 타협, 소통인데 저는 요즘 우리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중요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박근혜 의원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전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누가 가서 결재를 받아오는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정당의 원칙은 당내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선을 한다 그러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경선 규칙 하나도 못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원칙이 아니라고 보고요. 박근혜 의원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본인께서 어려운 환경에 거쳐서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알 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바로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죠. 정치인은 정치를 그만두면 몰라도 정치에 있으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글쎄요. 박근혜 의원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을 저는 게을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근혜 의원이 본인은 항상 원칙과 신뢰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상대하기가 어렵죠. 그분은 원칙이라는데 저희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은 원칙이 아닌 사람들이 되거든요. 저는 그것은 원칙, 정치하는 좋은 방법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김종철 기자. 예. 아까 정 후보님께서 초반에 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박근혜 전 대표가 되면은 돕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평가를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 후보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걸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어느 신문의 논설위원께서 부잣집 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보니까 무언지 홀린 것 같다 이렇게 쓰신 걸 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에 제가 홀리긴 홀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한 건 사실이고 군사 독재한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박근혜 의원을 얘기하는 자리지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는 자리긴 아닌데 저는 오늘의 시대는 역사학자가 오늘이 아니고 또 후일날 큰 흐름에서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를 시대 구분한다면 저는 박정희 시대로 분류할 거란 저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논의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분들은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인데 보수 정당에서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느냐 적전 분열이다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수가 문제가 좀 많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뭐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질문은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공과 가가 다 있는데요. 공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야기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정 후보님 생각은 별로 안 밝히셨는데 10월 유신은 뭐 다들 기억하시니까 얘기하면 10월 유신 선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한 3페이지 되는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이제 남북 대화를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민의 전당이 아니고 정쟁만 한다. 민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밤에 국회는 해산한다. 이것이 이제 10월 유신의 이제 그건데요. 그러니까 경제, 민생은 내가 잘할 테니까 정치는 이제 당분간 국회는 문을 닫겠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대통령께서 경제 발전은 이제 발전의 공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지만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장기 집권하겠다 하면서 경제 발전이 그 전까지는 큰 자랑거리였는데 그때부터는 장기 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느낌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정치 민주화가 안 됐다면 우리나라 오늘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유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표는 그때 후보로 나왔을 때 유신에 대해서 5.16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뭐 박정희 정권 말씀하신 대로 유신까지 이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재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유신 통치의 2인자였다. 이렇게 유신 정권의 2인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신 통치에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영부인 역할을 하니까 이재호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데요. 글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만섭 전 의장께서는 박근혜 의원은 유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뭐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 무엇을 했냐 하는 것보다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박근혜 의원이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유신 시절에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박근혜 의원에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물어봐 보실 기회가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호 에디터 질문해 주시죠. 예, 그 민주당 후보 가운데 그 대선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좀 각각 인물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나중에 다 손해볼 것 같은데.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지사께서 남해 군수할 때 제가 거기 가서 같이 식사 한두 번 했는데요. 김두관 지사 같은 분 성품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도지사 될 때 저는 한나라당 후보 돕기 위해서 그 선거운동장에 많이 갔었는데, 민노당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죠. 민노당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도지사 되면 절대로 특정 정당에 입당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약속 다 안 지키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다고 제가 봤는데 약속 안 지키기 때문에 저도 좀 다시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고, 손학규 이제 전 의원이 되셨네요. 이번에 의원하니까. 손학규 의원은 한나라당에 계시다가 탈당하고 저쪽으로 가셨는데요. 제가 한나라당에 이제 그 다음에 입당하니까 한나라당에 계시는 기자분들이 저를 보고 손학규 우리 의원하고 저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손 의원이 당신 때는 뭘 했고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참고가 됐는데, 손학규 의원 같은 사람 저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 좀 있습니다. 이런 분 물론 이제 한나라당에 있다 저쪽 간 거 그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의원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후광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한미 FTA를 지난 총선 때 야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청와대 계실 때 비서실장인가 민정수석 할 때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추진하니까 야권에 있는 지식인들이 정부 투자자 제소 조항, ISD 조항은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에서 공식 의견서를 냈는데, 그 의견서에 의하면 ISD 조항은 전 세계에 지금 한 2,000개, 3,000개가 있는데, 그러면 ISD가 독소 조항이라면 전 세계가 중독돼 있다는 뜻이냐. 이런 거는 가당치 않다 이렇게 분명히 문서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입장에 따라서 이 ISD 조항 때문에 한미 FTA 반대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대선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누가? 그리고 실례지만 한 분 빼셨네요. 정세균 전 대표. 제가 당대표 때 정세균 대표가 야당 대표서 제가 모시고 저녁 식사했고, 이제는 정세균 대표께서 저한테 밥을 사실 차례인데, 정세균 대표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 숫자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 후보 중에. 정세균 대표 같은 분도 상당히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저녁을 좀 얻어 먹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주로 이제 현안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과거 문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정몽준 후보의 과거에 대한 검증인데요. 이정민 부장님부터 좀 해주시죠. 얼마 전에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우리 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또 김문수 지사의 종북 언행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정 후보가 북한에 와서 한 말을 모두 공개하면 남한 사람들이 까무러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국민들 또 오늘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당시 방북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평양을 2번 가고 금강산 2번 갔는데요. 아마 제가 평양 갔을 때 이야기 같은데, 저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러 갈 때 특별 수행원으로 가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갔었고요. 그 1년 전인 1999년에 2002년 월드컵을
북한에서 몇 경기라도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난 분이 무슨 장관급 인사를 제가 이제 만난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공식 석상에서 얘기할 때 뭐 한 10명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까무러 칠 만한 발언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다음에 고려 호텔에 있었고요. 가라오케도 한 2번 갔었고, 까무러 칠 만한 발언은 없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북한에서 저를 좀 가르쳐 줬으면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 종북 언행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북한이 이 시기에 왜 이런 그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는 과연 무엇라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스러운데요. 북한의 조평통이라면 상당히 책임 있는 기구일 텐데, 책임 있는 기구에서 그 발표하는 성명의 수준이 저희로서 보면 실망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이 오랫동안 폐쇄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지나치게 일방적인 생각들을 하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성명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정철 기자. 예. 정 후보께서는 그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혹시 재산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개 좀 해주시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나빠지고요. 특히 유럽 경제가 많은데 저희 재산은 대부분이 이제 현대중공업 주식인데요. 현대중공업의 제일 큰 고객들이 다 유럽에 있는 선주사인데 유럽의 경제가 나빠지고 특히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돈줄이 전부 마르니까 앞으로 5년, 10년은 장기 프로젝트는 할 수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도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재산이 오늘은 상당히 되는데요. 지난 한 10년 보면 작을 때는 지금의 한 10분의 1도 내려가고 또 많이 올라갈 때는 지금의 거의 3배도 올라가고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연말 대선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당내 경선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근데 대선에 출마하실 때 그리고 그렇게 꿈꾸고 계시는데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가 뭐 비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산도 많고 거기다가 명예와 권력까지 또 가지시겠다는 부분들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 정서와 거부 정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권력, 흔히 이제 돈, 명예, 권력은 이제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저는 명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같이 명예를 소중히 했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요. 이제 돈하고 권력인데 권력이란 것도 이제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왜 돈도 있는 사람이 권력도 누리느냐인데 권력을 봉사하는 자리다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재산은 먹고 마시고 쓰는 데는 뭐 너무나 큰 재산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저는 뭐 제가 좋게 저를 생각하면서 그 회사가 관련해서 협력업체에서 수십만 명의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금은 좀 기금답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거 되겠느냐? 우선 되기도 어렵겠지만 역대 대통령께서 그 뭐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하면요. 우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5년 동안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하면 흥망성쇠를 결정하는데 이 돈의 규모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중요한 자리인데 오히려 그 직책을 잘 수행하는데 그렇다고 뭐 돈을 길거리에서 막 논아줄 수는 없지만요. 오히려 전 도움도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주영중 팀장.
예, 정 후보님에 대해서는 그 일부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좀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와 이제 단일화한 얘기인데요. 이제 후보님은 이제 한나라당에 입당하셔서 그 원죄 의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죄 의식이 있는 분이 새누리당 후보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원죄라는 표현은 제가 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궁금한데요.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2002년 당시에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하는 후보는 변화를 추구하는 후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회창, 노무현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라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회창 후보보다는 그래도 노무현 후보가 변화를 표방하는 후보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무현 후보가 볼 때 저희가 볼 때 염려되는 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저하고 뭐 신뢰관계가 있어서 그것만 보완한다면 뭐 이분이 또 되는 것도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그 선거운동 끝나기 몇 시간 전에 노무현 후보께서 그 길거리 유세에서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소위 말하는 저와 노무현 후보 양측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올해 며칠 동안 했던 정책 합의를 부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저로서도 예상 못한 상황에 상당히 제가 당황했기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 고민을 했는데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방법이 있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방법. 저는 그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렇게 한 거는 제가 원하는 상태는 아니었겠지만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간 데는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후 에디터. 네, 정 후보께서는 그 칠선 의원을 하시면서 당적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그 무소속에서 민자당, 국민당, 무소속, 국민통합 21, 한나라당 이렇게 옮기시는데요. 뚜렷한 정치 철학과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당적을 바꾸고 변신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회의원 지금 7선인데 당적 많이 바꿨다는 이야기는 제가 사실 별로 듣지 못하는데요. 제가 이제 13대 때 처음 국회의원 되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3당 합당이 있으면서 무소속 의원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무소속 의원이 2명 남았어요. 북한에 미리 부북했다가 구속된 서경원 의원과 저 있었는데 또 뭐 3당 합당의 통합의 변도 뭐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무소속에서 민자당 들어갔고 민자당이 1년 했다가 저희 선친께서 당을 만드셔서 물론 저희 가족들이 저희 아버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좀 아버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버님 정당에 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02년에 저는 사실 출마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출마를 안 한다고 여러 번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대회가 7월에 끝나고 9월이 돼서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는데 그때 제가 현역 4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역 4선 의원인데 여론조사 1등인데 준비가 준비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서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만든 정당이 국민통합 21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소속에 있다가 이제 지금 새누리당으로 왔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이 격동의 정치를 보면 제가 그렇게 당적을 많이 꼭 옮긴 그런 부류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무슨 보수 진보를 왔다 갔다 했다든지 야당이 여당하다 야당 되니까 또 여당으로 갔다든지 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 그 대선 때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마를 했다 그러시는데 지금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 2002년에 비해서는 준비가 아주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재수를 했으니까요. 박근혜 의원은 5년 재수했고 제가 10년 재수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무소속을 오래 하느라고 좀 그런 것은 좀 아직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오늘 토론회 준비하면서 패널들이 많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 후보님 답변이 길어지면, 이 질문을 다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오늘 정 후보님 답변이 대단히 간결하고 해서 지금 아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치 분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정민 부장.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 국민적 지지랄까요? 아니면 인기, 이게 사실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건 인정하시겠죠?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높다 하는 건 이제 상대적인데요. 예를 들면 직전에 노무현, 그 전에 김대중, 김영삼 정부가 임기 1년, 지금은 이제 한 7개월, 8개월 남았네요. 이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이재호 의원이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20% 중반은 되신다고 그래요. 정 후보께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께서 지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네 분이 임기 말에 거의 실질적으로 탈당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제도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임자에 비교하면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이 제도적인 면도 있다. 50%가 안 되기 때문에 낮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는 거, 체감 지수랄까, 이걸 보면은 역대 정부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와 달리 지금 국민들이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걸로 여러 가지 조사에서 집계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요, 우리 후보께서 당대표를 하셨던 시기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09년 무렵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명박 정권 초기고, 또 원내, 당시는 거의 과반을 훨씬 넘는 거대 여당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호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당의 대표를 하거나 당의 정권의 2인자로 계셨던 분들이 정권, 국정 운영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전면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일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오늘의 이 기회는 이제 금년 말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마련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제일 유력한 후보가 이제 박근혜 의원인데, 박근혜 의원께서 당이 어려움에 처한 걸 내가 구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왜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한나라당이 어려움에 처했다 하면 박근혜 의원이 책임이 없습니까? 제가 무소속 하다가 2007년 12월에 한나라당에 들어가 봤더니 저도 신문 보고 국회에서 의원들 만나니까 한나라당이라는 것이 친이 친박으로 갈라졌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갔지만 그렇게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주 적대적이죠. 한나라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책임이 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파벌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가장 많은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대표 승계한 사람으로서 1년 가까이 대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책임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는데요. 친이 친박이라는 파벌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것, 그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0년에 제가 대표 시절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그때 정당 득표는 야권 후보, 저희 한나라당 후보, 예를 들면 김두관 후보는 야권 후보로 간주하고요. 무소속이나. 그러면서 계산해 보니까 정당 득표에서 그때 오히려 이겼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기사에도 나왔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들이 예상보다 훨씬 잘했다고 하지만 정당 득표에서는 오히려 야권에 비해서 1, 2% 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주용중 팀장. 예.
지금 이제 이정민 부장께서 이제 후보님이 후시절에 이제 당 대표 하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책임을 느끼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뒤에는 이 친위 세력들이 우리 후보님을 그렇게 많이 안 도와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권의 실력자 한 분은 후보님한테 정치를 그만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 친위 세력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서운함이나 배신감 같은 걸 느낄 법도 한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한테 뭐 서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뭐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그렇다 그러고요. 꼭 친이만 저를 좀 부담 준 건 아니고요. 제가 당 대표가 되니까 당내 뿌리가 약한 사람이 대표가 되니까 친이 친박이 저를 뭐랄까 좀 쉽게 상대를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뭐 그런 과정 겪으면서 저는 좋은 경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철 기자. 예, 정치권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개헌입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만일 앞으로 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권력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거 이 외에도 새로 고치거나 아니면은 넣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헌이라고 붙이기보다는요, 우리 국회는 헌법에 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토론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국회에서 18대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라는 게 있었는데, 뭐 그 특위에서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18대 국회는 출범하자마자 여야 의원 186명이 서명을 해서 헌법에 관해서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임기 초에 무슨 개헌 논의냐, 권력 누수 현상되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서도 촛불 집회 나가야지 무슨 개헌 논의냐,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너무나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청와대에서 논의하라면 논의하고 논의하지 말라면 논의하지 못하는 18대 국회는 저는 희망이 없는 국회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고요. 개헌을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을 한다면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해야지 되고, 개헌을 안 하더라도 현행 헌법 내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보다 많이 이양하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우선 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꼭 개헌을 오늘 권력구조에 가서 한다는 이런 결론이 없더라도 이런 큰 토론거리가 있어야지 여당, 야당 의원들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요. 우리 국회의 품위도 올라가고 공부할 거리도 많아지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 소홀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역대 대통령들께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성공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도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고,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또 역대 대통령들의 실패 사례를 우리가 참고로 하면서 헌법에 관한 논의, 개헌 논의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정몽준 후보는 외교 국제 분야에서 상당히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해서 정 후보의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영중 팀장. 예, 정 후보님 공약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약인데요. 뭐 지난번에는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이 된다면 핵 보유 능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우선 언뜻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북한 보고 핵 포기하라 그러는데 핵 포기하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또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하고 소련이 뭐 냉전이라고 그러나요? 서로 대륙간 핵무기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을 뭐 10,000개
2만 개씩 가져서 이 지구를 수백 번, 수천 번 파괴하는 능력이 갖고 있다. 그런 시절 기억나시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대탕투로 이어지고 그것이 핵무기 감축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핵무기를 다 없애자는 논의까지 왔나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그것을 시작했다고 보고요. 소련이 핵무기는 미국이 먼저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미사일 기술과 실제 핵무기 제조는 소련이 앞서갔다 그럽니다. 미국이 열심히 해서 균형을 갖추면서 그것이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핵무기 감축 협상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하죠. 북한 핵무기 관해서는 북한은 지금 실질적인 핵무장을 완료한 상태인데 핵무장한 북한과 평화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뭐 평화 공존 가능하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거기서 그만두면 되고 평화 공존이 어렵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할 것인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남북한 관계는 지금 최악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는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을 다 무서워하죠. 두려움, 공포의 관계고 두 번째 두려움과 공포는 있지만 상대편을 존경하면 전쟁이 나지 않는데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고 북한이 우리 정치 사회를 볼 때 우리나라 사회를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표현하자면 물론 북한이 잘못 보는 것이지만 우리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를 우습게 본다면 지금이 저는 최악의 관계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두려움과 존경의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그러면 뭐 최소한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핵 협상 카드는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북한을 비핵화할 것인가? 저는 전술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핵보유 능력을 갖추자. 이것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핵보유 능력을 갖추자 하는 것은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자는 것하고는 좀 조금 다르고요. 보유 능력을 갖추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후보님 같은 생각을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한다 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정책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전 세계 핵무기에 관한 핵심 참모도 생각은 저희랑 좀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전술 핵무기 다시 반입해야 된다는 결의안도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것을 우리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이나 미국이 뭐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이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철 기자. 예. 후보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 관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겨우 개성공단만 맥맥을 유지하고 있고 정 후보의 선친이신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물꼬를 트신 금강산 관광도 지금 닫힌 지 오래됐습니다. 이러한 그 남북관계 그 파탄의 원인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어떤 경직된 대북 정책에서 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 남북관계, 특히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남북관계가 최악이라고 한 것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지난 20년, 30년간의 흐름이 오늘에 와서 그 잘못된 일들이 누적돼서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조찬 모임에 관훈클럽에서 저를 초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핵무기, 북한 핵무기가 걱정거리였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짧게 보면 20년, 길게 보면 30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 여당, 야당이 이거 네 편이냐,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게 서로 싸우는 거 너무 창피하니까 하지 말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당에 갔더니 그 다음날 우리 당의 어느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저를 갖다 그 문제를 갖고 시비 걸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노무현 정부 책임이라고 우리가 선거 때 얘기했는데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저를 이제 많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저는 너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란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뉴스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걱정되는 뉴스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란의 핵무장을 좀 꼽겠습니다. 이란이 핵무장하면 이라크, 사우디, 이집트가 다 핵무장하고 유럽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물론 이제 이란이 핵무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지만 시계는 자꾸 가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핵무장은 이란의 핵무장보다 훨씬 더 앞선 것 아니겠습니까? 한 3년. 근데 전 세계가 이란의 핵무장을 걱정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서로 누가 해결해 주려니 이거는 네 책임이니 하는 것은 제발 우리끼리 좀 시정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남북관계 경색된 게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냐 그렇게 보는 것은 균형 있는 시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요즘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그러면 소행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데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칼기 폭파가 북한이 한 것이 아니고 김현희가 가짜라는 거하고 좀 비슷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 경색이 우리 정부 책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정 후보님의 생각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책임 여부를 떠나서 현재 남북관계는 굉장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미국 국방부의 책임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왜 핵무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아서 북한이 우리를 쏘면 우리는 죽겠지만 북한이라고 성하겠느냐. 북한도 다 오염이 되고 우리도 군사보복을 해야지 되고 미국 국방부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인이 볼 때 북한의 핵무장의 목표는 딱 하나다. 어느 정권이든지 정치 권력은 그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합리화시키는 것인데 북한 정권은 90년대 식량 부족으로 200만 내지 300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은 정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회가 닿으면 반드시 한수 이북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점령하면 휴전을 제안을 할 텐데 그때 가서 이제 북한이 휴전을 제안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때 북한은 휴전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휴전하자는 사람과 휴전할 수 없다는 사람. 북한의 핵무기 용도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하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북한의 핵무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협정 체결에 관한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해방 후에 처음으로 하는 한일 간의 군사협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런 협정 체결이 적절한 건지 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지 또 대표님은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황식 총리님의 판단력을 제가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어제 그 일은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그 협정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기, 절차 다 잘못됐는데 핑계, 명분은 북한의 핵무장인 것 같은데요. 일본은 지금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어서 수천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가 있고 핵무장 하는데 2주일이면 된다, 2달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내부 사정을 매일 감시할 수도 없는 사정인데 지금 다시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일본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이 정보보호협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영어에는 분명히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군사란 걸 빼고 시기 절차 다 적절하지 않고 저는 이 협정 취소해야 되고 총리께서 사과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군사정보협정 이 자체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우리가 이제 조금 보면요. 우리나라의 안보의 제일 큰 틀은 역시 한미 상호 방위 동맹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본에게 미국의 책임,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이죠. 군사 정보 물론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은 이유는 미국은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은 것이고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의 안보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보의 틀을 훼손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게 책임을 조금씩 전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 지금 이런 얘기할 때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한미 안보 동맹 자체도 전 훼손될 수 있다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는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텐데 왜 밀어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우선 첫째 미국을 보면 미국 와싱턴에 가면 미국 와싱턴의 국무성, 국방성, 의회에서 우리 한반도, 남한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걱정하는 집단이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 있을는지 몰라도요. 생각나면 오늘 한국 어떻게 됐나 가끔가다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일본은 그럼 우리나라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 긴 얘기는 필요 없고요. 일본은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외교를 설린과 우호 이런 좀 좋은 생각보다는 상당 부분 전 공작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일본하고 지금 이런 거 할 때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우리 후보께서는 칠선에 아주 관록이 있으시고 또 당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 새누리당에서는 이 협정 체결에 관하여 사전에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나요? 제가 당 내부 사정 요새 통보르니까요. 새누리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새누리당에 이제 군 출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사성장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현역 야전에서 사성장군 한 것하고 또 외교 국방 전략을 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저희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우리 당에서 보수라는 이름이나 그러한 성향을 지우자, 단어를 빼자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집단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외교 안보 전문가다운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 그리고 복지 문제, 그러니까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후 에디터. 예,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정책으로 지난 4년여간 수출 대기업들은 막대한 실적을 올렸지만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은 높은 인플레와 미미한 낙수 효과 등으로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사회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부가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에서 수출 대기업으로 이전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더욱 극심해진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면서 환율 정책, 소위 말해서 원화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면 수출하는 기업은 좋지만 수입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된다면 강만수 장관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강 장관이 좀 섭섭하시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인가 뭐 환율 조작국 비슷하게 또 지정까지 했다는데 수치스러운 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명박 초기에 정부 초기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다 그 단어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시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해야지 오해가 없는데 그것도 전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경제력 지금 경제민주화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직접 못 들었는데 제 짐작을 해보면 경제력 집중은 경제적 독재다. 그 독재는 나쁜 거다. 그래서 그거 시정하자.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독재는 나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된다. 골목에 빵집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다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순환출자 해소하자. 또 일리가 있다고 봐요. 순환출자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컨설팅 회사가 하라 말라 할 거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순환출자는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분하고 없다는 분은 있지만 좋다고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거다 이렇게. 뭐 그러면 그것도 좀 고칠 수 있다고 보고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인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기술이 발전이 빠른데 기술 발전에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과 교육 혜택을 못 받은 사람 간의 격차가 전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이 대책은 저는 교육에 관해서 잘 하고 요즘 또 이야기가 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동일 노동이냐 이게 또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술, 뭐 책임, 능력, 그다음에 작업 환경 뭐 이런 것을 하는데요. 하여간에 그런 원칙을 우리가 구현하겠다.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에 관한 정 후보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1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관훈클럽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이제 뽑는 것인데요. 저는 대통령 후보 뽑는 그 권한을 가능한 좀 국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 최근에 했지만 국회의원 선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정치인 몇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또 열심히 우리 국민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관훈클럽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몽준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몽준 후보께 관훈토론 기념표를 증정하겠습니다. 기념표는 관훈클럽 김민배 총무님이 전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념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정몽중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 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5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2년 6월 28일 관훈클럽 총무 김민배. 오늘 정몽준 후보께 다시 한번 관훈클럽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정몽준 후보 초청 관훈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